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해 양측이 첫 실무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담 일정과 의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새 비대위원장은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화성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3전 4기 끝에 원내 입성에 성공한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양당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포함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는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포함한 최종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자 소관상임위원회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 겁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고 협의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여당에선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을 막을 방안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수기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 입법 행포를 즉각 멈추십시오. 야당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지원만 담았고 가맹점주와 본부 간 합리적인 대화를 돕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고령이 된 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양로 지원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밀린 우리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거다. 우리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직은 4선이나 5선 이상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미래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2차 중진간담회를 진행한 국민의힘. 간담회에는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참석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차기 비대위원장직을 4선이나 5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습니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의 원외 인사가 추천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의견을 나눠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를 발표하는 5월 3일 이전에 비대위원장 지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서 다음 원내대표님 선출되기 전까지는 윤재욱 대표님께서 비대위원장 찾아서 또 우리 전국위원회 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욱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가채무가 1,127조를 돌파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야 할 상황에 무리하게 재정을 풀게 되면 국민의 물가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닌 물가대책 등 더 시급한 현안이 다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윤재욱 권한대행은 국민 상식에 맞게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회담 일정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해 양측이 첫 실무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58분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났다며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회담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2차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권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선 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무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3일 날 이제 마지막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원내대표 선출이 됩니다. 선관위는 모레부터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26일에는 후보자 기호 추첨을, 30일에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영교, 김성환, 김민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원 기자와 함께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 또 민주당의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직접 질의응답을 갖기도 하는 등 최근에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짧게
함께 그 시간을 갖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 질의응답을 받은 게 1년 5개월 만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주요 조간 매체들의 일면 톱뉴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은 게 1년 5개월 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네. 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직접 인사 발표에 나섰고 이 중에 한 차례는 예정에 없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을 이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에 임명하는 인사 발표 자리였는데요. 이 브리핑룸에 직접 들어와서 이 발표를 하고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질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질문들이 나왔고 협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세워놓은 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또 정치권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주력하겠다면서 후임 총리 지명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이 협치를 통해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것이 마지막이 지난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도어 스태핑 논란 때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 전에 약속했던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이 김치찌개 만찬 등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 협치에 대해서 소통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들에게 동의받고 대화하겠다, 이제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 물밑에서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기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민생만 이야기하자는 정부 그리고 이제 민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자는 민주당 간에 이제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슈가 바로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원내대표나 대표가 어떤 이슈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지 준비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홍 원내대표는 어제 MBC의 보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이 통화가 오가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MBC의 보도의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이 자신이 바뀌지 않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들을 바꿔서 무슨 변화가 있겠냐며 이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영수회담의 의제를 놓고 입장 차이가 보이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 또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 협조 부탁 등 영수회담을 통해서 협치의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 민생지원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예민해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현재 지배적인 상황이거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오늘 이 어제 인사로 불발됐던 만남을 오늘 오후에 가졌지만 이 탐색 전에 끝났다, 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의제를 놓고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군요. 네, 의제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또 언제 만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오지 않아서 이 원래 이름은 이번 주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늦어지면 다음 주에도 영수회담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군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요. 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첫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는 물가 대책 등 이 현안에 집중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이 시급하고 또 국민푸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백브리핑에서는 이 민주당이 아무리 선거에서 이겼지만 너무 메시지가 거칠고 과하다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를 열고 특검법과 또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만 이 처리하는 여야 간의 합의 처리 관행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그동안 여야가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던 법안을 이 국회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이슈, 거꾸로 영수회담 의제가 아니라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이 당의 수습하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이 중진 당선인 간담회도 진행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4선이나 5선 중진급 이상 의원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정하자 이런 의견이 줄을 이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에게 이 비대위원장의 추천을 일임하는 내용도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이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형국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범야권의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범야권으로서는 한 배에 탔지만 자체적으로는 선명성을 도모하겠다. 이게 현재 이 조국 혁신당의 방향이죠. 23일 5.18 광주민주화 묘역 참배에 이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등 연이틀 호남 민심 다지기에 이 조국 대표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민주당 지도부보다 먼저 예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후 행보가 민주당 지도부보다 한 발 더 빠른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따로 또같이 전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조국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제 했던 이 영수회담 전 범야권의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175석이 아니라 범야권의 192석을 대표하게 된다. 이 민주당이 진보권의 맏형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은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죠. 또 민주당이 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원내 교섭단체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할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조국 혁신당 견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면서 원 구성이 되고 또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를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좀 읽혀지죠.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있지만 이 총선 결과를 놓고 차기 대권 경쟁 구도가 벌써부터 언론에서 거론되면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제3당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할 22대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평가 토론회도 개최합니다. 총선 백서 TF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는 질서 있는 변화라며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도 올해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외 다른 산업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성국 경제특보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산업이 반도체와 한전 때문에 올해 기업 이익이 좋을 것으로 봤지만 나머지 산업은 매우 어려운 이중 구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산업만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위험한 상태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사람을 빼오는 방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단체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사람 수를 채워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선 군소정당은 물론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사회목 등을 합쳐 총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내용이라며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한 세대 이기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당선인은 현재 선거권이 없는 미래 세대들이 월급의 35%가량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내게 하는 것은 계약이라며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 적립식인 신연금을 도입해 신구 연금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도어 스태핑 부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2번이나 내려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어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는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힌 윤 대통령이 무려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겁니다.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뜻이 이제는 야당과도 협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 변화, 그 기조의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1회 정도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큰 똥볼만 차지 않으시면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소통 노력과 변화 시도를 두고 여당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민주당에선 방식과 내용 면에서도 다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밝은 표정이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근데 적어도 본인이 그전에는 정치를 안 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고 그 인정의 바탕을 두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봐야 되겠죠. 좀 정식으로 좀 하셔야지 그걸 가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사 발표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얼뚱땅 그렇게 그런 형식을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기왕에 도어 스태핑을 재개를 하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 이런 것들을 좀 재개하든가.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의 간담회 혹은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도어 스태핑 재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창 도어 스태핑이 진행될 당시엔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통령과의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다시 살아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두 번째 주제, 명심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선명성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또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를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정을 내려놓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민주당의 뜻을 반영을 했냐라는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의 불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6선에 성공한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대표 지지층을 겨냥해 혁신의장을 거론하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서 또 다른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나섰고요. 친명의 좌장 5선 정성호 의원은 물론 김태년, 우원식 의원 등도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명심은 내게 있다라는 조정식 의원의 자신감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은근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성격상
어느 분이 뭐 원내대표든 국회의장이든 나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보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누구한테가 그건 덕담이고요. 총선 이후에 대표와 한 2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제 거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저랑 또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네. 또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요. 여당과 야당사의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국회의장은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무소속 신분이 되는 국회의장은 항상 정치적 중립과 중재를 강조해 왔었지만 이번엔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기계적인 중립성을 거부하면서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친명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교통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데요. 박찬대 의원은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인물이자 당초 유일하게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기도 하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친명의 김영진, 김성환 의원 등도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대표님은 그전부터 최고위원 2명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미안하셨죠. 이처럼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대표 의중이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4선의 김민석 의원 역시 오늘 불출마 뜻을 밝히면서 박찬대 의원에게 명심이 향한 것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22대 국회 국회의장과 원내 1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명심. 과연 진짜 명심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이변으로 꼽힌 인물입니다. 정치 입문 13년 만에 3전 4기 끝에 원내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네, 감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국회 방송이 배출한 스타 정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번 연속 민주당계 후보를 밀어준 화성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선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국회 방송이 그러니까요. 벌써 이 스튜디오를 떠났던 지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당선인 자격으로 오게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저희 바로 이 뉴스 코너 청년마수 패널이셨고 또 예.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한번 나오셨고 예. 세 번째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출연을 하게 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홍수환 선수의 4전 5기 네. 이후에 가장 기적적인 역전승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선 당일날 개표 이제 특집 방송을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43% 상대 후보 그리고 이제 40% 포인트가 나오셔서 불과 일주일 전에 20% 차이가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제 눈을 의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선 그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원외에서 하는 정치들은 많이 이제 보셨을 것이고 특히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내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법 활동이나 아니면 국정감사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원내에서 이제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정치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전 국민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동탄 내려간 지 38일 만에 제가 동탄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네. 이제 총선이 끝난 지 거의 한 2주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시 심경을 좀 다시 들어보고 싶거든요. 워낙 또 많은 매체에서 말씀하셨겠지만 본인은 그 당선이 좀 될 줄 알았는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지 궁금하고 단기간에 역전 드라마를 쓴 그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저는 군더더기 없이 좀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째 선거였죠? 네 번째죠, 이제 네 번. 선거는. 네. 근데 이제 선거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요소, 필요한 요소 다 있는데 처음 치러보는 분들은 사실 시간 낭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른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분석하면서 구도나 이런 것만 보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동탄이라는 지역구를 처음에 가서 저희가 분석할 때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다 이런 것들도 그냥 이건 보도된 거니까 통계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에 있는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혼 여성입니다. 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나 아니면 노원구에 가서 30대 여성을 찾으면 아마 반기혼 반미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기혼 여성들에 대한 선거구 공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런 전략 같은 건 저도 처음 접해보는 거지만은 딱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짜서 돌입해서 선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좀 당선될 줄 알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얼마나 기대를 좀 해보셨을까요? 선거일 한 일주일 전, 사전 투표할 때쯤에는 저희가 그때 거의 반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여론조사 수치가 실제 민심보다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제가 한 사전 투표할 때쯤 되면은 제가 유세차 타고 지나가면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에 지나면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저희 차 쪽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통제하느라 힘들었던 그런 걸 저희는 보면서 갔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서동요도 아니고 아이들이 쫓아다니는 이런 분위기가 오긴 왔구나. 물 들어오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제 관심도를 보고 좀 체감을 하셨다는 그 말씀인데, 그 안철수 당선인도 어제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승리를 이제 확신한 게 지나가는 차들이 창문을 열고 인사를 할 때, 두 대 중에 한 대꼴로 인사를 할 때, 아, 이번에 내가 되겠구나, 확신이 들었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의 반응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무박 유세도 하고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유세를 총동원했다. 또 죽는 것보다 이번에 떨어지는 게 더 싫다. 그런 말씀도 이번에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절박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심경 좀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저는 사실 선거는 제 선거든지 아니면 제가 지휘하는 선거든 남의 선거를 돕든지 간에 항상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능 시험을 보면 우리가 잘못 보면 재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재수다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절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선거고요. 저는 사실 상계동에서 제가 선거를 치를 때도 굉장히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낼 때도 재선거 지선 때 사실 제가 후보를 계속 닥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뭐 목소리도 다 나가고 굉장히 절박하게 선거 치르는데 그 당시 대통령 후보셨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편하게 약주 드실 거 다 드시고 저녁 늦게까지 뭐 선거하시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간 되면 들어가시고, 이게 내 선거인가 저분 선거인가 할 정도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닥달했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저는 선거는 굉장히 치열하게 치르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당선이 됐네요. 그 김종인 위원장은 대구 출마를 권유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니까 뭐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뭐 종로 얘기도 나왔었고 뭐 강남 이야기도 나왔었고 처음에 화성을에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다들 좀 의아해했었고 당 대표니까 좀 그런 커다란 전투 격전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화성을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화성을의 선거구 특징을 보면요, 거의 저희가 100개 아파트인지 돌았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95%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유권자 간의 균질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요.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수준과 관심사 그리고 투표 성향 이런 게 많이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단일 공약을 내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 공약이 관통하기만 하면은 바람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계동에서도 주공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아파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혼 여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부부 단위 그 표심 동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좀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화성을을 선택한 게 있습니다. 언론 나갈 때는 뭐 평균 연령 34.5세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나가긴 하는데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고를 수 있었던 선거구가 세종갑하고 화성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종갑. 네. 예, 세종갑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중앙부처 공무원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도시가 굉장히 특성이 비슷한데 뭐 신도시기도 하고 네. 약간 숨어 있는 차이가 있다면은 이건 제가 언론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화성을은 소위 삼성전자에 취업한 그런 유권자 많기 때문에 이과 성향의 도시입니다. 네. 근데 세종갑이라 그러면은 7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 행시나 아니면은 이런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문과형 도시입니다. 약간. 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가 이공계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한번 동질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이과형 도시 화성을 한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었고 이번에 그 한 대여섯 가지 추론들이 아주 잘 맞아 떠들어져 가지고 네. 유권자 특성에 맞게 이번에 선거운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SNS를 보니까 또 팔로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11만 명 정도가 넘던데. 예, 예. SNS를 보니까 그 지역구 민심 관리 하시는 것도 좀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그 전국 배드민턴 클럽 그 화성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예. 거기 가입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좀 배드민턴 잘 치시나 봐요. 제가 뭐 네. 잘 하는 건 없지만 또 하나 하면 열심히 하는 아, 편이기 열심히 때문에 한다. 네. 제가 가서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네. 축사를 해야 되는데 야, 분위기 띄우려면 여기서 화성 지역의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겠다는 공약을 해야겠다. 아. 그래서 다음번엔 여기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열심히 선수로 해보겠습니다. 뛰겠다. 근데 뭐 헛공약이 될지 아니면 제가 선수로 뛰고 있을지는 1년 뒤에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네. 요즘 뭐 약속하면은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왜냐면 이번에 총선이 워낙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한번 배드민턴 화성을 대표하는 선수가 돼보겠습니다. 뭐또 이번 주에는 그 실리천이라고 그 지역에 예, 예. 있는 하천에서 뭐 체력 단련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동탄이 동탄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동탄이 여러 개 이제 네. 하천들이 있고 거기 실리천이라고 이제 공원이 잘 돼 있는데 네. 주민들이 이제 러닝크루 이런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가지고선 배드민턴을 하려 그러면은 하체 단련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좀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미 운동을 좀 시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얼굴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 운동 중에 제일 빡센 게 선거운동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한번 하고 나면은 네. 신체는 건강해집니다. 정말 이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주민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동탄이 신도시로 아주 주거 환경은 빠르게 발달했는데 결국 첫째는 교통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 오가는 교통은 뭐 광역버스, M버스, 그다음 뭐 GTX 다 이렇게 확충돼 가는데 네. 경기도가 이제 경기 남부가 수원, 오산, 용인, 화성 이렇게 다 발달하면서 그 도시 간 교통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시내에서도 교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 확충하는 게 중요하고 계획된 인구보다 동탄에 더 많이 입주해가지고 학교가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다양한 학교들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예를 들어 과학고나 아니면 이런 특성화고 같은 것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국회 방송인 만큼 혹시 아까 제가 네. 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잠깐 일보다 걸어 나오는데 김진표 의장님 걸어가시는 걸 봤는데 그러셨어요. 아까도 이제 의장 누가 새로 의장님 누가 될까 이제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신임 의장님이 저를 좀 좋은 상임위에 배치했으면 저희가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의장님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교육이 쪽을 생각하신다고.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국토 아니면 또 과방 같은 경우에도 네. 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공계 도시다 보니까 네. 화성은 그래서 그런 부분 희망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의장님한테 로비 잘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네. 이번에 이제 그 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그 국회의장 상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 저도 잘 아는 분들이 이번에 하마평에 오르시던데 네. 저는 뭐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의장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원식 의원님은 저랑 같이 노원에서 정치하셨던 분이니까 뭐 친감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제가 봤을 땐 조정식 의원님은 아까 보니까 결국에는
사무총장 이런 거 지내시면서 뭐 민주당 쪽에 이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선호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느 분이 되더라도 원래 거대 야당 출신의 그 의장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됐지만은 친정에서는 더 세게 나가라고 이제 요구하고 그리고 또 여당 쪽에서는 숫자가 적으니까 거대 야당 행포라고 계속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근데 뭐 거론되신 분들 다 역량이 있는 분이야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보고 제가 로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영수회담이 이제 있을 예정이었고 지금 그 실무자들끼리 이제 의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진척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영수회담 그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1년 11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 원내 그 일당 대표를 만나자고 했는데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본인의 공약사항인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기획재정부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는 좀 취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 대표도 한번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번에 정권 심판론을 대변하는 범야권의 어쨌든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 뵈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심을 대변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보이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낼 것인가. 이재명 대표도 사실 그런 부분을 명확하지 않고 본인의 관심 사안들만 이렇게 풀어놓고 오면은 야합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건 이재명 대표라는 한 대선 주자의 행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담 가는 야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국 대표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범야권에 제시하는 이야기들도 그들의 대표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전달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야권의 의견 청취.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최상병 특검.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개혁신당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그리고 양평고속도로건 그리고 명품백 문제를 좀 다르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오선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새 정무수석의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이번 인선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정진석 의원은 사실 호불호가 존재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선 의원을 지내서 정무적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것에 더해서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실 때 강릉의 권성동 의원과 공주의 정진석 의원이 결국 뭐 친가 외가 연고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비대위원장도 맡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당심 100%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번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래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국정 전반을 살펴야 되는 역할이지만은 적어도 정진석 그 비서실장도 이번에 그런 민심의 파고 속에서 낙선을 경험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때는 대통령의 의중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신다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만약 그 역할을 안 하기로 선택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어가지고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그런 경위나 이런 거를 들었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은 제가 당대표 할 때도 전략부총장으로 같이 일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친윤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인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탕평 인사의 느낌으로 또 이렇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홍철호 수석을 임명한 것 같은데요. 좋은 인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최근 민심 같은 것을 가감없이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이 국정 위기를 돌파할 방안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를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 되신 직후에 그런 경험 부족에 따른 실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대통령께서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는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를 포함해서 김기현 대표 2명의 대표를 사실상 내친 게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세우고 그걸 내치게 됐고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같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다 이제 쳐내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어렵지만 하셔야 될 부분이다. 저는 당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은 네. 적어도 대통령이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걸 먼저 엮어내는 게 사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샌다고 사실 지금 이 안에서 있는 내분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가서 뭐 이재명 대표와 협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게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외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만 본다 하더라도 네. 순서상 맞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내 본인이 약간 쑥대밭 만든 것에 대해 가지고 수습하는 기간을 좀 거치셔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당장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런 식사를 제안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모양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까지도 본인이 후계자로 사실상 점 찍어서 비대위원장 내려보낸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그럴 정도면은 정말 풀어야 될 이 난맥이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 총리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보시기에 이분이 좀 총리에 적합하겠다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홍준표 총리가 말씀을 필요하다라고 하셨었죠. 했는데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거절했다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은 저는 원래 그래도 홍준표 시장에게 다시 한번 재차 대통령이 요청하는 모습. 이유는요? 저는 결국에는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말을 들어서 어떻게 국정을 통할할 총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의 지지가 많이 떠난 그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그래도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젊은 세대가 바라는 그런 개성 있는 정치를 하는 홍준표 시장과의 사실상 상호 보완적 결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홍준표 시장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 그래서 보궐선거가 유발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가겠고 네. 대통령께서도 사실 한번 거절당한데 다시 재차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유가 없으시다. 최적화된 카드를 꺼내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국정 정상화의 최대 과제로 총리로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홍준표 시장을 모셔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8일에 대한전공의협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만나셨는데 네. 최근에 대학병원에서 이제 과로로 이제 근무를 하던 교수가 이제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가가 낮고 또 이제 소송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이제 관은 전임의가 이제 없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의료 개혁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될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약간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이 의료 개혁의 이 논쟁의 시발점이었던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그 2,000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과학적인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수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거든요. 네. 저는 제 합리적 의심인데 3,000명 정도 현재 인원인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났는데 과연 대통령에게 현재 3,000명인 걸 누가 보고하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000명인 걸 알았으면 2,000명을 늘리겠다는 얘기 동의할 수 없는 게 상식이거든요. 당장 의사뿐만 아니라 60% 늘리겠다는 건데 현행 인원에 어느 직군 예를 들어 갑자기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60% 늘린다 그러면은 아나운서들이 경계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세무사를 갑자기 60% 면허를 더 준다 그래도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기사에게 면허가 일정량 있는데 60% 늘린다 그러면 다 시위하러 나올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정도 사리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닌데 아마 그런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잘못 보고를 받고 이걸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필수 의료, 그러니까 필수 의료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피과나 지방 의료에 대한 보충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시작된 건데 네. 그것도 논리가 굉장히 좀 허접해요. 그러니까 2,000명을 늘리면은
그 중에 떠밀려 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될 분들이 생길 거다. 아니면 떠밀려 가지고 인기과는 못 가고 기피과로 가는 분이 생길 거다. 그런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인 게 그럼 앞으로 흉부외과나 아니면은 소아과 같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과에 가는 분들은 그러면 떠밀려서 간 분들이냐? 아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그런 어떤 참 소명의식을 갖고 그런 데 간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저는 애초에 그렇게 동작하지도 않을 거라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설픈 지금 정책 입안 과정이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만나셨는데 대표를 만나셨는데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요거는 좀 전 개혁신당 짧게... 그래서 원점 재검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원점 재검토되면은 당장 전공의들도 복귀해서 결국은 일을 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 싸움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결국에는 의사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취약한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들이 지금 취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취약한 건 결국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수 바이탈과에 지금 의료진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서 결국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당장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 이후에 구체적인 수치나 아닌 방식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네, 오랜 시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준비한 질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 잠깐 테이블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원고가 없이 말을 청산유수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2, 3년 전에도 항상 저희 패널이실 때도 이렇게 뭐 준비된 발언 없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2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구와 또 비례 모두에서 당선자를 냈는데 또 그 소수 정당으로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또 내야 하는 그런 과제까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혁신당은 앞으로 과연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폭주할 때 여당은 견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요. 야당은 또 민주당은 170석,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도 그걸 합리적으로 지적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라 하면은 뭐 철험회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약간 좀 허접한 질문을 해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그 당시 장관을 띄워준다든지 이런 역할만 하면서 솔직히 야당의 역할도 모호했는데요. 개혁신당은 누가 봐도 소수정예의 정당입니다. 저나 이주영 당선인, 천하람 당선인 모두 다 일당백의 자세로 저희가 모두 30대시죠? 그렇죠. 저희가 80년대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희가 젊은 패기와 그리고 또 일당백의 그런 능력치를 발휘해가지고 야당으로서 선명 야당으로서 국정을 정확히 지적해내는 그런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경기 화성을에서 승리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 활동도 저희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